in progress. 갑시다. 선생님한테 녹화 왜 하는 거예요? 딸린 거잖아. 자, 보죠. 생각을 말하지 마. 자, 흔히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며 경제의 어떤 주식, 먹거리, 이게 먹거리란 얘기입니다. 먹거리. 히토리와 같은 희귀 금속을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른다.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죠. 은유에 대해서 설명했죠? 뭔데요? 진짜로 볼 수 없는 사물을 직접 연결하는 거. 어떻게?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것들이 은유법입니다. 히토류 한번 가보죠. 자, 소량의 비타민이 인체에 꼭 필요하듯 히토류는 소량이지만 첨단 산업 전반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 그래서 비타민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는 점 때문에 비타민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히토류를. 이야기 화제는 소량이지만 필수적인 핵심 소재. 그것이 비타민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다. 히토류는 희귀하고 채취하기가 까다로운 흙과 강물을 의미하는 뜻한다. 이때 희가 희귀하다의 희겠죠. 그래서 소량이다. 채취하기 어렵다. 희귀는 양이 많지 않다는 거고요. 히토류는 이런 설명 방법을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토류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 토가 아마 흙과 강물 요것과 관련된 거고, 류는 종류의 류인가 봐요. 히토류는 원자번호 57번 란타늄부터 70번 루테티움까지의 15가지 원소와 이들과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원소 2가지를 포함하여 총 17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성질을 지니고 있고 성질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요 17가지 원소들 특징. 더불어 또한 열을 잘 전도하며 독특한 화학적, 전기적, 자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와 같은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전기모터, 원자로 제어제 등 첨단 제품에 널리 쓰이는 등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은 광물자원. 그래서 히토류의 성질, 여기까지가 히토류의 성질이 되겠고요. 자, 안정돼 있다, 매우 화학적으로 성질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전도는 잘 전하는 정도고요. 자성은 뭐예요? 자석의 성질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히토류 가운데 가장 많이 소비되는 금속은 네오디뮴으로 주로 초강력 자석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초소형 부품만으로도 전자기기 작동에 필요한 출력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은 네오디뮴의 강한 자기력. 네오디뮴의 강한 자기력. 자석의 성질을 띠면서 어떤 그 자성으로 물건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을 통해 뻗치는 힘. 초강력 자석을 만드는. 자석의 소형화는 더 작고 더 강한 전기 모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작은데도 강력한 자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오디뮴을 통해서 더 작고 강력한 전기 모터 생산이 가능하다. 이처럼 히토류 없이는 휴대에서 가능한 크기의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들뿐 아니라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을 제조하기 어렵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히토류가 발견되지만 이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극히 일부. 네, 자원이 있어도 그것이 경제성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 아세요? 배우예요. 내가 뭐 여기? 아 대왕고래를 이렇게 터트릴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생각이니까. 그 우리나라는 원유 생산을 못 하잖아. 기름이 안 나는 나라잖아. 우리나라는 자원이 지하 자원이 극히 없는 나라야.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가공해가지고 제조해서 파는 그 제조업이 많이 발달돼 있는데 2년 전인가? 예, 1년 전인가쯤에 대통령님께서 발표했어. 뭐라고? 포항 앞바다에 원유가 있다. 삼성전자의 수십 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대왕고래.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제1위의 석유 그 시추 업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회사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포기하고 간 지역이거든. 근데 여기에 있다라고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 아직 파서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거를 한번 시추를 한 번 파는데 구멍 하나 뚫는데 천억이 들어. 근데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외국에서. 근데 만약 없으면 왜 그만 날린 거 아니에요? 맞아. 뭐야? 10개 파면 1조가 넘는 거고. 야, 안 파는 게 나아. 그런데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가 관건이야. 하나 팠어 벌써 시추. 1,000억 날아갔어. 가치가 없대. 매장량이 너무 적대. 그리고 나머지 9개 더 판다고 하려고 하는데 파고서 산업자원부에서 회의적이다. 경제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작년 국회에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을 다 삭감했어. 이거는 생산성이 없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해서.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그게 취소됐어. 무슨 얘기냐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있는 게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난리가 난 게 있잖아.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포항 어민이 피해를 입게 됐어. 왜냐면 그 시추하는 데가 수심이 되게 깊은 곳인데 그 수심이 깊은 곳에서 홍게, 영덕 대게 같은 거 있지. 대게. 킹크랩은 알아? 그럼 대게라는 개가 있는 거 알아? 옆으로 걷는 개? 선생님? 아니, 몰라? 아니야. 왜 대게인지 알아? 아니야. 왜요? 다리가 대나무처럼 쭉쭉 뻗어가지고 대게야. 몰랐어. 대박. 그런데 그 어민들이 그거랑 좀 비슷한 홍게라고 약간 붉은 기운이 훨씬 더 그 짙은 약간 대게보다는 약간 질적 차이가 좀 떨어지는 하지만 맛있는 그거를 팔아서 우리나라의 홍게 생산량의 60%를 감당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 시추하는 데가 거기야 하필 그 홍게를 잡는 어장 그 주변에 20-30km 부분은 그 시추한다는 것 때문에 캐지 않고 있었는데 대신 뭘 하겠어 그 시추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보상을 주겠지 근데 그거를 스톱했잖아 홍게는 홍게대로 못 캐고 그 보상은 잘 받지도 못하게 생겼고 그래서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경제성이 되게 중요한 거야. 때문에 전 세계 희토류의 대부분은 소수의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채취하고 있다. 어디야? 소수 국가의 대표적인 게 중국이야. 중국이 희토류 생산해서 수출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지. 두 번째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잖아. 대통령이 두 번째 맡았잖아. 누구야? 트럼프.
트럼프가 저쪽 어디지? 그린 엄청나게 관세를 때리면서 중국과 어떤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을 하고 진행하는 중이거든. 근데 그 중에 히토류를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중국을 무역 제재를 하면 이해됐니? 중국 물건을 수입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하더라도 관세를 높이 올릴 거고. 그럼 중국은 보복을 해서 히토류 수출 안 해줄 수도 있잖아. 그거를 각오하고 하고 있는데 졸려? 예은아? 괜찮아? 그런데 그린란드인가? 그쪽에 히토류가 많이 난대. 그린란드 내놓으라고. 깡패야 깡패. 그리고 파나마 운하 알아? 파나마 운하? 아니요, 알아요. 그 운하라고 해서 땅을 관통해가지고 수로를 낸 거야. 그래서 거기를 뭐야 수출 그치 수출 진행하는 경로를 어? 논술학원에서 어. 그걸로 토론 경로를 단축해서 이렇게 뚫어놓은 건데 봐봐 여기를 그럼 뭐 하겠어? 이 파나마 운하를 지날 때 통행세를 받는다고 그 나라에서. 그런데 파나마 운하 내놔라. 근데 미친 거야. 그랬더니 뭐해?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안 된다 그건 대신 파나마나 주지 않는 대신 너네 미국은 통행세 안 받을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미국처럼. 우리는 힘이 없다. 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민석쌤이랑 동갑이에요? 아니 왜?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 자 봐. 나나 영원 쌤이나 나이 대비 그렇게 늙어 보이는 편은 아닌데. 아니 민석쌤은 좀 너 잃을 거야. 자 봐. 알아요. 안다고?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소재가 없기 때문에 히토류는 상대 국가를 공격하는 무기처럼 활용될 수 있다. 히토류가 되게 많이 쌓이는 지역이 있어. 어딘지 알아? 달 표면. 달 표면. 날라가. 달의 표면. 그리고 북한에도 히토류가 많이 저장돼 있대. 우리가 만약 북한이랑 그 관계를 좋게 회복하고 그 북한의 광물자원을 우리가 수입해다 쓸 수 있다면 대단히 유리한 지점에 위치할 수 있지. 더 무기처럼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토 분쟁이나 무역 전쟁 등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경우 히토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국가는 상대 국가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국가는 히토류의 가격 상승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만큼의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진다. 이로 인해 첨단 산업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경제와 관련된 무기처럼 요 광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면서 끝납니다. 다 한번 뒤에 네 문제 한번 풀어보죠. 야 이거 괜찮은데 맛? 0칼로리네? 맛있다 보이는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흔들어 먹어야 너 나중에 흔들어서 줄게. 얘 그러다 없어졌어요. 이거 다 닦고 같은데. 나도 찾았는데. 엄마 보러 가야 되는데. 엄마가 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날 기다리는데 바빠서.
음. 오늘은 좀 날씨가 덜 춥지. 그래요? 다 풀었니? 음. 한민아, 나 항상 마스크 쓴 것만 봐가지고 내가 얼굴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잘 모르겠어. 저도 제 마스크 아, 진짜? 그랬어? 진짜? 이자 생겼어. 그래? 이거 본적 없지 않냐? 그 외모를 가리기 위해서? 나도 봤어. 언제 봤는데? 이거 나 얘랑 연구할 때만 봤는데. 그래? 벗으면 여자들이 다 반해가지고. 왜 좋은 얘기잖아. 좋은 얘기잖아. 싸워라. 나도 그렇죠. 너 예언아 빨리 음료수 골라서 들어와. 놀래지 말고. 근데 응. 4이면은 3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3 아니야? 그러지 마. 그냥 풀어. 그렇게 풀지 마. 모르겠어. 다음 뭐라 했어? 아니 누구 속담을 잘 몰라. 아, 속담을 잘 몰라? 왜 다 나가 있는 거야? 자, 채점합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네. 채점하세요. 1번에 4. 1번에 4. 1번에 4. 자, 1번에 4, 1번에 4. 2번에 1. 왜? 야, 2번을 틀리면 어떡해? 와 진짜 이거 비타민이라잖아요. 야, 너 히토를 먹냐? 야, 당연히 비타민. 야, 진짜 3번에 4, 왜? 미친 거 아니야? 4번에 1. 이거 아 야, 질문. 야, 여기 이상. 봐봐. 이게 비타민, 산업의 비타민이잖아. 네.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야, 2번. 아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 아니야. 적절하지 않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뭐? 3번. 야, 3번 틀리면 어떡해? 3번 눌러버렸어. 적절한 거. 적절한 거잖아. 적절한 거. 잘 좀 보라고. 끝까지. 볼게요. 됐어? 네. 자, 3번에 그래서 4번이 되고요. 적절한 거. 4번. 울며 겨자 먹기가 뭐야?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 우리가 이번 했는데 저 뭐예요? 울며 겨자 먹기. 땅 짚고 헤엄치는 건 엄청 싫은 누워서 떡 먹기 같은 거랑 똑같은 속담이야. 누워서 떡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그다음 속담 다 알아? 자, 집중해봐. 속담 나머지 속담은 알아? 네,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독서 질문. 4번에 5번은 뭔데? 그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는 뭐냐면 고생은 내가 했는데 이득은 다른 사람이 보는 거. 그러니까 넌 노예야. 멍청한 짓 같은 거. 이 말 고생은 너가 하고 내가 돈 받는 거. 내가 왜 니 때문에 고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갑시다. 그다음 어제까지 18만 원에 살 수 있었던 쌀 한 가마니 가격이 갑자기 내일 28만 원으로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약 10년 전 실제로 남아프리카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난리 났네요. 갑자기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전기료까지 더불어 오르기 시작했고 경기료는 왜 올라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태국에서는 갑자기 쌀값이 올라
쌀을 훔치는 범죄가 늘어나자 사람들이 쌀을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에서 경비를 서기도 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난 사례이다. 자, 에그플레이션 뭘까요? 에그플레이션은 농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 agriculture와 경제 용어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신조어가 무슨 뜻일까요? 새로 생긴 말. 자, 에그플레이션,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쳐진 말.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보통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뭔지 아세요? 네. 바닷가? 아니요. 자, 물가는 물건의 가치, 물건의 가격을 줄여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 가보죠. 인플레이션이란 전반적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자, 인플레이션의 정의입니다. 전반적의 뜻은 전체적인 이런 거야. 여기 농업이라는 뜻이 더해져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도 함께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에그플레이션의 정의. 에그플레이션. 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도 상승하죠? 전체적인 물가도. 이 용어는 2007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후로 먼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먼저니까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네요. 첫 번째. 가뭄이나 홍수로 곡물 수확량이 줄어들며 곡물에 대한 수요에 비해 생산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이 부족해져서 자, 생산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의 부족. 가뭄이나 홍수로 곡물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곡물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싸집니까? 비싸집니까? 그렇죠. 양이 이전보다 줄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그대로라도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죠. 물건에 대한 수요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자, 봐. 자, 수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 이게 우리 수요 중에 우리가 총수요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 한 국가의 총수요는 어떤 거냐면 경제학에서는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 3주체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 가게. 개인이야, 개인 집. 기업, 그다음 기업. 오케이. 마지막 국가, 오케이. 정부. 그걸 이제 우리가 정부라고 얘기해. 세 가지. 자, 그럼 봐봐. 수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경제 주체가 뭔가를 소비하고 돈을 사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소비하는 돈을 사용하는 거. 가게에서는 뭐래요? 소비를 하고요. 기업은 뭐예요? 알아요. 그거는 이거 수요야. 그런 건 파는 건 공급이고, 자, 투자야, 투자. 기업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공장을 짓고 여기에다가 노동자 고용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때 돈을 써야 되겠지. 임금을 지급하고 막 써야 되잖아. 이런 게 지출이야. 저기에서 가게에서 기업에서 정부는 재정을 지출해.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을 어떨 때 지출하냐면 취약계층의 생활지원금을 낸다든가. 우리 코로나 때 너네 기억하니? 재난지원금 받았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너네 25만 원씩 안 받았어? 부모님이 가져가셨을 거야. 인당 25만 원씩 줬어. 그래서 4인 가족은 100만 원 지원났었다. 그 돈이 나라에서 나라 돈으로 이게 지출할 때 이런 게 재정 지출이고 혹은 도로나 항구, 공항 이런 것도 필요해서 짓는 것도 국가가 재정을 지출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요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도 총수요는 그래서 이건데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지출이 늘겠지. 소비가 똑같이 양을 사 먹어도.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죠. 한번 가봅시다.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곡물이 상대적으로 귀해지면 자연스레 가격이 오른다. 당연하죠. 또한 기름값이 상승하는 것도 에그플레이션 요인 중 하나다. 자, 기름값 상승 두 번째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농산물을 운송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도 높아진다. 납득되죠? 비행기나 배로 곡물을 수입하거나 유통을 하는데 그때 기름값이 더 많이 드는 거지. 더불어 비싸진 석유를 대신하기 위해 바이오 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자, 얘는 연동이 되네요. 바이오 에너지 수요 증가. 세 번째. 기름값 상승과 연관이 됩니다. 이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 옥수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은 옥수수가 귀해져 가격이 오르기도 한다. 옥수수가 귀해져 가격이 오른다. 에그플레이션은 우리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밀이나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을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해외 곡물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수입 농산물과 라면, 빵, 우유 등 시장 바구니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식료품 소비량을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형편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에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막기 위해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 4번까지 문제 풀어보죠. 휘발유 값이 올랐는데 쌀값이 왜 올라요? 거기 나왔잖아. 여기 읽었잖아. 아, 기름값이 상승하면 농산물 운송하는 데 비용이 들어서 곡물 가격도 비싸진다. 이거는 담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의자 바로 차버린다. 꿀총. 그러세요. 잠깐만. 그리고 담아. 복가 밀렸다. 어떡하지? 야, 너 2개 더 하래. 아니, 근데 2개는 진짜 에바라고 생각해. 선민이 다 풀었고. 찔빵. 태연은 다 풀었고. 나는 네. 나이스. 누나 어디 쪽 사진을? 나? 네가 내 오른쪽 사진을 왜요? 태우가 엎드렸어. 그치. 밀.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연히 뺀 줄. 태우가 엎드렸어. 아미를 씹어줘. 아미를 왜 뿌리고? 야, 선생님, 얘 국어 단톡방에 아미를 사진 보냈는데 막 혼나야지 않을까요?
뭐라고? 아미르 사진 뿌렸잖아요. 아미르가 누구야? 아니 그막 사장님 하는 잠깐 내가 볼게. 기억이 안 나. 야 우진아 너 왜 쪼개? 야 언제 수영을 왜 이랬냐? 어찌라고. 야 유나 옆에 한 번 못해. 이거 누구야 얘? 맞아 이 사진 뭐냐고. 태유야 근데 탐탐이 어딨어요? 누구야 얘? 아미르 채점한다. 물음표. 독서 2. 자, 1번에 4, 2번에 2, 3번에 2, 4번에 1. 나이스 다 맞췄어? 좋아. 너무 쉬웠어? 아니 뒤에 어휘풀이까지 하고 잠깐 쉬자. 지금 해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 담배 냄새 안 나는데요 이제? 그건 몰라 또 누가 또 필지.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식스팅하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잘하셔. 여기 아버지 담배 피우는 사람 있어요? 우와 아무도 안 피셔? 그래 아까 끝났는데? 너 약간 근데 끊었어. 오빠가 펴요. 오빠가 피워. 오빠는 연초를 펴 아니면 전자담배를 펴? 연주 피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이렇게 잘하는 야, 연주 안 아니 해. 라이터로 불 붙여서 피는 게 연초. 오빠 책상 위에 풍당나게 담배가 올려다가 아빠한테 들켜.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원래 아빠보다 훨씬 일찍 알고 있어. 같이 이러려다가. 유나야 너랑 오빠가 몇 살인데? 고2요. 고2인데? 네. 내 친구하자. 선생님 진짜 큰일 났어요. 왜? 요즘에는 막 중학생도 그 아 중학생? 아니 중학생들도 핀 건 선생님 어렸을 때도 중학생도 폈어. 늘 폈어. 늘. 쌤도 폈어요? 아니 난 안 폈고. 나 깜짝.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펜션 쓸 수 있어. 안 폈어. 친구야. 선생님 의심에 난 대학 들어가서부터 폈어. 대학 들어가서. 그 지금도 펴요 그럼? 아니 저 끊은 지 한 1년 됐나? 1년 넘었네. 1월 1일 날 끊었으니까 작년. 오 우와. 다 실패한다는 새 어떻게 끊어졌어? 매년 실패했는데 말이야. 운이 좋았지. 이유를 깔아요. 이 셋이 어떻게 지갑이 치울 수 있죠? 요즘에 어떻게 지갑이 치워야지? 신기하네. 기가 지갑을 치우면 언제? 내가 어휘를 좀 잘할 것 같아. 응. 이건 맞으니까 틀렸어. 위. 그렇네요. 잠깐만 채점으로 해볼까요? 채점하고 잠깐 씁시다. 자 채점해도 돼? 1번에 2, 2번에 2, 3번에 2, 뭐야? 자 4번에 5, 5번에 1. 선생님 신현우 벌써부터 막 게임 켜놓는데요? 와, 이게 다 틀렸어. 아니 이건 왜 이렇게 많아? 개못한 거 알고 있잖아요. 친구 아니야? 두 개를 줬는데 지가 두개 줬잖아. 자 이번에 문학 파트입니다. 제목은 편지왕 곰풀이. 설마 오늘도 이거 한 단 끝내나요? 괜찮아.
자, 여기 봐봐, 잠깐만. 왜또 나한테 그러지? 예, 봅시다. 예. 여기 보기 박스를 먼저 봅시다. 잠깐만. 천지왕 본풀이는 주몽신화와 비슷한 점이 있다. 천지왕, 해모수라는 하늘의 왕이 등장하고 모두 지상의 여인과 혼인을 한다는 점이 천지왕 본풀이 이야기와 주몽신화의 공통점. 야, 집중해봐. 아, 어? 예전에 뺏어왔어요. 그리고 천지왕과 해모수 모두 부인이 아이를 낳기 전 하늘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점 또한 공통점이다. 차이점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주몽과 널리 천정원풀이의 아이들은 쌍둥이라는 점, 주몽신화에서 해모수는 아내인 유아에게 훗날 아이가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단서를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일종의 설화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 시간적 배경이고요. 세상은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하늘로 꽉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갈라졌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온갖 별들과 구름이 생겨났고 땅에는 산과 들, 물과 풀, 짐승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졌다. 어느 날 땅에서 만들어진 짐승 중 큰 수탉이 울기 시작했다. 꽃기요. 그러자 갑자기 바닷속에서 파란색 옷을 입은 거인이 나타났다. 거인의 몸집은 하늘을 뚫을 정도였고 얼굴의 앞뒤에 각각 눈이 2개씩 있었다. 뭐죠? 앞에 2눈은 2개의 태양이 되었고 뒤에 2눈은 2개의 달이 되었다. 일종의 이 이야기는 선생님, 어?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아 모르겠어. 창조 신화. 세계 천지 창조의 신화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해와 달이 생겨났다. 진짜 말 안 된다. 사람들은 하늘에 해와 달이 생기자 세상이 환하게 밝아져 모두 기뻐했다. 하지만 기뻐하지 않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하늘의 왕인 천지왕. 이 2거인의 눈이 태양이 되고 달이 되는데 왜 그렇지? 천지왕은 하나씩 있어야 할 해와 달이 2씩이나 하늘에 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밤낮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는 해와 달이 생겼는데 해 2개, 달 2개. 자, 그러던 어느 날 천지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갑자기 땅에서 2마리의 큰 용이 나타나서 해와 달을 하나씩 삼켜버리는 꿈이었다. 천지왕은 그 꿈이 분명 땅에서 배우자를 얻어 아내를 얻어 자식을 낳을 꿈일 거라고 생각했다. 천지왕은 곧바로 땅으로 내려가 하늘의 왕이었는데 슬기롭고 어진 총명 부인을 배우자로 왜 웃으세요? 그 애들이 똑똑하고 한 걸 우리가 총명하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너무 웃기고 그래서 이름이. 그다음에 어질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끄럽다. 너그럽고 착하고 이런 것들이야. 슬기롭다는 뭐야? 지혜로운 거랑 비슷해. 더 가져. 하지만 천지왕은 하늘나라를 오래 비워둘 수 없어 총명 부인에게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 올림포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 보면 그죠? 신이 인간으로 뭐 변신하거나 어떤 다른 존재로 지상에 나타나서 지상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바로 사라집니다. 또 그리고 자식은 태어나죠. 그리고 아버지 찾아다니는 그런 신하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죠. 나는 하늘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부인의 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야 하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시오. 당신은 조만간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될 것이오. 일종의 예언. 그러면 아까 꾼 꿈은 예지몽일 수도 있겠어.
그러면 형의 이름은 대별왕, 동생 이름은 소별왕이라고 지어주시고 뭐지? 이름이? 너무 대충 짓는 거 아니야? 성명고인물도 좀.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의 날을 찾으면 이 박씨를 울타리에 심으라 하시오. 자, 박씨라는 아이템을 하나 줬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아이템인가 봐요. 천지왕이 하늘로 돌아가는 총명부인은 정말로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이렇게 등장인물이 사라지거나 나타나면 장면을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총명은 천지의 말대로 쌍둥이 형제 이름은 각각 대별왕, 소별왕이라고 지었다. 형제는 하루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 뭐가? 제가 성이에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성 없이 대별, 소별 뭐 이런 거겠지. 성을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 자, 형제는 하루 자라기를 열흘 자라듯 하고 남들 열흘 자라는 걸 하루 만에 자란다는 얘기야. 성장이 급성장. 부끄럽다. 힘과 슬기가 뛰어나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아주 이 형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고귀한 출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고귀한 출생 굳이 쓰지 말까? 뛰어난 능력만 있고 하늘의 신, 하늘의 왕과 왕을 아버지로 두고 있죠. 무럭무럭 자란 7살이 되었다. 그러자 곧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총명부인은 두 아들이 천지왕을 만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형제에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의 왕인 천지왕이시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거든. 이 박씨를 울타리에 씌워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의심스럽지 않을까요? 엄마 이상한 남자랑 해서 우리 놔놓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일단 문제 네 문제 풀고 뒤에 또 이어집니다 이야기. 네 문제 풀어보죠. 친자 확인해야죠. 그러면 올라가서. 진짜 어이없어. 1번부터 어려운데요. 뭐가? 이게 어려워? 이것만 얘기해줄게. 작품 안에 서술자라는 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셀카로 찍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감독이자 카메라맨이 나로 등장해야 돼. 나가 있으면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다고 하고 작품에 나가 없으면 작품 밖에 서술자라고 얘기해. 전기적 요소가 뭐예요? 거기 나와 있듯이 여기 3번 문제 보기 박스 있네. 전기성이란 기이하여 세상에 전할 만한 것으로 비현실적인 것. 현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 판타지. 이 비현실적인 걸 우리가 전기적이다. 기이하다의 기자야, 전기는. 됐니? 아니요. 응, 조금만 기다릴게. 알겠어요. 수고했어요. 이거는 수치가 참. 채점해도 돼? 네. 자, 1번에 4, 2번에 2, 3번에 5,
4번에 5. 질문 있어요? 4번이요. 4번? 오케이. 자, 비교해서 감상한 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항상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붙이는 해서. 자, 해모수와 달리인데요. 달리. 여기 봐봐. 천지향이나 해모수 모두 부인이 아기를 낳기 전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 근데 5번 선지는 뭐예요? 5번 선지. 해모수와 달리 천지왕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천지왕은 부모를 낳기 전 하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해모수는 달리니까 그러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이 선지가 적절해지거든요. 이해되니 문제인지? 근데 둘 다 뭐예요? 모두 부인이 아기를 낳기 전에 하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달리가 틀렸어요. 답은 5번이에요. 자, 넘어가 보죠. 이어지는 이야기 봅시다. 자, 형제가 총명 부인이 건네준 엄마죠. 건네준 박씨를 심자 박씨에서 순식간에 줄겨 나와 하늘까지 뻗어올랐다. 제과 콩나무. 형제는 그 줄기를 타고 이런 게 비현실적인 거죠. 하늘에 올라가 천지왕을 만나게 되었다.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시험해 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너희가 정말로 내 아들들이라면 내가 주는 이 활과 화살로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떨어뜨려라. 아니 이 박씨가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자기가 좀 박씨일 테니까 좀 믿으면 되잖아. 어쨌든 이상은 아빠야. 천지왕의 말이 끝나고 형인 대별왕이 먼저 나서서 망설임 없이 활을 썼다. 형이 먼저 썼어요. 대별왕의 화살은 해 하나를 꿰뚫었다. 대별왕의 화살에 맞은 해는 동쪽 하늘의 샛별이 되었다. 자, 샛별이 무슨 뜻이냐면 새벽별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저기 행성 중에서 금성이 해당이 돼요. 금성. 수금지와 목도 선해명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해가 샛별이 됐고요. 이어서 소별왕도 화를 쏘아 달을 정확히 맞췄다. 소별왕의 화를 맞은 달은 서쪽 하늘의 달은 개밥바라기 별이 되었다. 이름이 개밥바라기예요. 읽어볼까요? 저녁 무렵 서쪽 끝에 보이는 샛별을 이르는 우리말. 똑같은 샛별인데 새벽에 보일 땐 샛별이라고 부르고 저녁 무렵에 보일 땐 이렇게 본다는 거야. 개밥바라기 별. 천재왕은 두 아들의 실력에 감탄하며 기뻐했다. 너희들 덕분에 해와 달이 각각 하나씩 되어 세상의 질서가 돌아왔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상을 내리겠다. 형인 대별왕은 이승을, 아우인 소별왕은 저승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해라. 뭐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 애들 7살밖에 안 되네. 자, 하지만 소별왕은 자신이 이승을 다스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아버지 형이 아닌 제가 이승을 다루고 싶으면 정정당당히 내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 내려주소서. 내기를 허락했다. 소별왕은 기뻐하며 대별왕에게 내게 내고 말했다. 이 은그릇에 우리 각자 꽃씨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릇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동안 꽃이 더욱 무성하게 피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합시다. 대별왕은 순순히 소별왕의 내기를 받아들였다. 욕심 많은 소별왕은 내게 이기고 싶은 마음에 대별왕이 깊이 잠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자신의 꽃은 피어나다 시들어버리고 대별왕의 꽃은 활짝 피어나는 것이 보였다. 소별왕은 반드시 이승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도 몰래 은그릇을 바꿔치기 했다. 날이 밝아 잠에서 깨어난 대별왕은 꽃이 무성하게 핀 소별왕의 은그릇과 꽃이 시들어버린 자신의 은그릇을 발견했다. 아우야 내가 졌구나.
약속대로 네가 이성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 다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이승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단다. 그 중에는 마음씨 나쁜 사람들도 정말 많지. 따라서 힘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현명하게 사람들을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한단다. 부디 참되게 이승을 다스려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애초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성을 찾은 소베랑에게 소베랑은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없다. 그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선과 악이 뒤엉켜 혼란스럽다고 전해진다. 옛날 이야기 천주왕 본풀이었습니다. 1번부터 4번 결말 되게 똑같죠? 4번까지 먼저 봅시다. 이건 아니네. 금방금방 끝나요. 플러스. 잠깐만.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얘기해줘. 채점해도 되니? 우리랑 다 풀었어? 자, 채점해봅니다. 자, 1번에 3, 2번에 2, 3번에 4, 4번에 4. 자, 그렇게 보고요. 뒤에 어휘풀이 한번 가봅시다. 갑자기. 저는 잔향이고요. 잔향. 가능. 잔향. 반항 아니에요. 잔향이 뭐예요? 큰 영향을 끼쳤다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응하는 어떤 것들, 반응 비슷한 단어.
잠깐만 기다려. 세차해도 돼요? 아니 좀 더 기다려? 쓰레기란 쓰레기는 집안에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역시 4번 케미 11번. 나 도움반이야 도움반. 자, 세차합니다. 그러면 자, 1번에 1, 와, 나 이거 바꾸지 말 거야. 1번. 이걸 틀릴 수가 있어. 2번에 1, 3번에 4, 4번에 4, 5번에 4. 네? 이게 왜 먼저. 5번에 가죠? 뭐라는 거야? 야, A초가 첫 번째 거. 여기에는 몇 번, 몇 번? 얘들아 몇 번? 뭐? 틀린 거 1, 2, 4 틀렸어. 뭘 이렇게 많이 틀렸어? 내가 자신 있는 우리 팀 우리 보통 1번 같은 경우는 까맣다라고 쓰지 않고 캄캄하다, 앞날이 캄캄하다 혹은 까마득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 몇 번? 또? 몇 번? 2번이랑 4번이요. 2번이랑 4번. 왜 이럴까? 디귿은 시험은 이제 테스트지 테스트. 예. 그리고 순순히 잠깐만. 순순히는 그 뭐라 그러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뭐라고 해야 돼? 고분고분하고 온순하게, 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해. 이건 순진한 거 얘기하는 거, 리을의 뜻은. 꾸밈이 없고 순박한 거.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런 뜻이지. 뭐 또 그다음에 4번이요 4번. 잠깐만. 그러면 4번은 물창하고라고 했어요. 바꿔서 쓰니까 소문이 어쩐지. 이거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무성한 걸 울창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지? 이럴 때 소문만 무성하다라고 얘기해요. 성기고는 이거는 듬성듬성한 걸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숱이 듬성듬성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한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교의 서방정토라고 나왔잖아. 이 서방정토는 어디냐면 불교의 극락세계. 이 극락이라는 것도 들어본 적 있나? 예. 그 기독교로 따지면 천국 같은 데. 부처님이 다스리는 곳. 극락세계. 그 다음 마저 하나 더 보고 우리 한 회차 더 마저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야, 우리가 이게 너네 잘 봐야 돼.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가 수업이 2시간짜리 수업이야. 2시간짜리 수업. 요거 빨리 최대한 빨리 해서 끝냅시다. 엄마 봐야 되는데. 뭐라고? 엄마 봐야 돼. 엄마? 뭐 매일 보잖아. 네? 매일 보잖아, 매일. 일주일에 딱 2시간만 보잖아. 고마워. 자, 1873년 발간된 쥘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도전이자 과학기술 발전의 증거였다.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 지금 하지만
지금 보면 주변을 구경할 여유도 없이 80일에 거쳐 겨우 일주일만 해냈다는 점에 오히려 놀라게 된다. 일주일 만에? 이는 3년이나 걸려서 세계 일주를 했던 16세기 마젤란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었다. 비약? 급성장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급변. 비약은 급격한 변화를 비약이라고 얘기해요. 무서워. 한 번만 더 해볼게. 이 비약이라는 단어에서 이 비가 무슨 한자냐면요. 하늘을 날다 할 때 날 비자입니다. 약은요. 도약하다 할 때 뛸 약자예요. 이게 새가 날아오르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갑자기 수면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그것을 보고 만든 단어 비약입니다. 아시겠죠? 비약적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고.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인류 최초로 세계 일주를 성공한 사람이다. 이제 마젤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최초의 세계 일주 성공시킨 사람 마젤란. 1519년 에스파냐 왕실은 마젤란에게 인도를 찾도록 5척의 배와 265명의 선원을 내줬다. 위험한 항해 끝에 마젤란의 함대는 약 1년 뒤 남아메리카 동쪽 파타고니아에 이르렀지만 물길이 좁고 미로 같아 38일간 해협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탈출했다. 이후 100일간 육지조차 찾지 못한 채 선원들은 톱밥을 먹으며 연명하다가 연명은 목숨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기아는 뭐예요? 배고픔. 기아 체험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우리 TV나 이런 거 보다가 그 아프리카 쪽에 잘 못 먹지 못하고 환경 저기 열악한 애들 도와 브루윷 뭐 이런 거 그때 기하고 괴혈병으로 죽어갔다. 괴혈병 뭐예요? 그치. 비타민이 모자라서 생기는 좀 병이자. 봐봐. 비타민 C의 결핍으로 생기는 병. 그거. 옛날 선원들이 고기랑 이런 것들은 잘 챙겨갔는데 뭐 했어? 과일이나 이런 건 전혀 챙기지 않아가지고 긴 항해 동안에 괴혈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랬었습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되게 찾지 못하겠다 나중에 찾게 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에스키모인들은 과일 같은 거 먹지 못할 거 아니야. 북극이나 남극에 살 때. 근데 그 사람은 그들은 괴혈병에 안 걸려. 왜 그런지 알아? 햇빛. 아니? 예? 잠시만요. 이누이트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과일이나 이런 걸 먹지 않는데도 괴혈병에 안 걸려. 어. 거기에 비타민 C 나오잖아. 그 동물 생고기 생으로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거기에 비타민이 존재한대. 익혀 먹으면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괴혈병에 안 걸렸다. 생선이나 이런 것들 먹을 때도. 그래서 겨우 필리핀을 발견했으나 마젤란은 원주민의 전쟁에 휩쓸려 사망하고 선원들만 항해를 계속하여 1522년 3년 만에 처음 출발했던 세비야 항에 도착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세계를 일주했다. 남은 선원은 고작 18명에 불과했지만 몇 명 떠나서 265명 중에 18명만 남았어. 엄청나게 죽었네. 이 항해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날짜가 하루 늦어진다는 사실도 이때 알게 되었다. 18세기까지 세계 일주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1700년대죠. 주로 배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온갖 위험 요소들을 마주쳐야 했다. 그러다가 증기선과 열차, 전신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수에즈나 그 다음에 대륙 횡단철도, 반도철도라는 세계적인 대규모 토목공사가 완성되면서 세계 일주를 시도할 여건이 마련됐다. 실제로 이 세계 일주의 시도는요, 철도, 기차의
발명이에요. 기차 발명. 그래서 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 역시 이러한 당시 사회 변화를 배경으로 하였다. 그래서 세계일주가 시도할 여건의 시작은 열차의 발달입니다. 최초는. 자, 소설 80년의 자 이런 거고 소설이 출간된 후 16년이 지난 1889년 11월 14일 미국 뉴욕의 한 신문사에서 특집 기사를 고민한 끝에 기자인 넬리 블라이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기획하였다. 그러면 그녀의 도전은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아? 블라이는이 돼야죠. 아니면 신문사에서 기획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자의 기획 특집. 자, 그녀의 도전은 세상의 주목을 끌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 시기에도 교통수단은 소설 속에 나오는 교통수단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그녀는 오로지 시간과의 싸움에 집중했다. 작은 옷가방 2개를 들고 뉴욕의 증기선에 오른 넬리 블라이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거쳐 70일 6시간 11분 만에 완주했어. 성공했네. 너네가 잘 알아둬야 돼. 열차가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되게 신기한 지점이 뭐였냐면 이 철도가 개발되기 전에 그 여행이라는 건 너네 그 루이비통이라고 들어봤어? 명품 이름? 에르메스 들어갔어요. 들어봤지? 그 다음에 구찌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니? 근데 그런 가방 그런 명품 브랜드가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니? 여행용 가방을 만든 업체에서 시작했어. 그때 여행이라는 건 어떤 걸 타고 다니는 여행이었어? 열차가 아니라 마차. 근데 마차에 실을 때 뭘 실어? 내가 살던 모든 살린 도구를 다 싣는 거야. 내가 옷 입던 드레스, 마시던 찻잔, 뭔가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여행용 가방 자체도 대단히 무겁고 나무로 막 짜서 만들고 그 위에 가죽띠 덮어서 만드는. 그러다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여행을 꿈도 못 꿨어. 여행을 간다는 건. 그런데 증기기관차가 개발이 되고 철도가 깔리면서 대단히 싼 가격에 멀리까지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짐은 그래서 순식간에 갔다 오기도 하고 하니까 짐을 크게 싸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행 다닐 때 싸는 그냥 캐리어 정도의 규모로 확 준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게 어떤 거야? 그게 80일간의 세계일주의 주인공이 짐을 그렇게 많이 안 싸. 적당하게 여행용 가방 거기 나왔지만 작은 옷 가방 2개 정도 들고 가장 간편한 차량으로 가서 뭐해? 현지에서 사는 거야. 응, 오케이. 한편 가장 최근에 세계 일주에 도전한 사람 미국의 스티브 포셋. 2005년 스티브 포셋은 특수 제작된 초경량 비행기 버진 애틀란틱 글로벌 플라이어를 몰고 사상 최초로 무착륙 세계 일주.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일주 비행에 성공했다. 그는 다이어트용 쉐이크로 식사를 대신하고 또 진짜 30분간 작동하는 자동 비행 시스템의 도움으로 대서양,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을 지나 잠은 어떻게 했냐? 살리나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스포츠의 36,800km의 거리 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67시간.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죠. 일주하는데. 일주가 무슨 뜻이에요? 일주? 세계 일주. 한 바퀴 도는 걸 우리가 일주라고 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볼까요?
잘했니? 채점해도 돼요? 네. 봅시다. 1번에 5, 2번에 1, 3번에 1, 4번에 2. 오, 좋았어. 좋았어. 모르는 단어 있어? 야,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유형이라는 거? 유형이 예. 유형이 뭐야? 예. 뭐라고? 종류를 이렇게 얘기해. 혈액형, A형, B형, AB형, O형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유형이라고 하는 거야. 열어줘, 열어줘. 뒤에 거 좀 열어줘. 자, 그다음 봐봐. 얘들아, 잠깐만 집중해봐. 자, 통념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통계적인 관념.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때 통념은 누나야 내가 누나 화냈지. 보통 일반적인 생각, 보통의 상식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상식 이런 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그래요. 보통 통념은 보통 그래서 부정당합니다. 잘못된 상식이 많기 때문에. 그럼 절충하는 무슨 뜻이에요? 절충한. 자, 나는 밥, 나는 햄버거. 절충하는 라이스 버거. 혹은 밥버거. 절충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밥의 일부, 햄버거의 일부, 대립되는 것의 일부씩을 가지고 와서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보통 절충이라 그래.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문학 한번 가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시다. 이 시 본 적 있니? 윤동주의 서시? 알아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입니다. 진짜요. 죽는 날까지 하는 이거 외워서 뭐? 음. 우연은 쓴 이걸 왜 봐? 저못 외우면 못 갔을 때 맞아. 진짜? 6학년 날까지 쌤이 저 한 달에 한 번씩 외웠어요. 새로운 시?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아니 한 달이었어. 한 달이었어.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시외였어. 그러니까 어쩌라고. 아니 시에서 무슨 얘들아, 야씨 너 근데 1학년 때 4만 걸려서 또 못 봤어. 이 서시라는 작품은 왜 서시냐면, 봐봐. 자, 너네 어떤 책을 펼쳐서 볼 때 차례도 있지만 첫 차례를 지나서 처음 나오는 챕터가 뭐예요? 머릿말입니다. 서문. 우리가 서문이라고 해서 작가가 이 책을 왜 짓게 됐는지 할 때 맨 앞에 머릿말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서문이라고 할 때 그때 서를 씁니다. 서는 일종의 시작하는 오프닝. 그래서 노래 중에서도 교향곡이 어떤 시리즈가 있을 때 처음 시작하는 곡을 뭐라 그래요? 서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서곡.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프롤로그, 에필로그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거야. 서문이. 프롤로그인데 봐봐.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시인인데 해방 직전에 돌아가세요. 지금 추측하건대 일본에 유학할 때 일본군한테 잡혀서 감옥에 수감됐다가 생체 실험으로 그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됐다가 그걸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윤동주 시인은 자기가 쓴 시를 살아 생전에 출판하지 못했어요. 죽은 것이 알려지고 윤동주 시인의 가까운 지인이 이 사람이 써놓은 시들을 모아서 출판하게 되는데 그 시집의 이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되게 길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때 쉼표로 치면 안 돼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인데 요 내용이 어디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가장 첫 번째 시가 뭐예요? 이 시입니다. 그래서 서문의 머리글이라면 서시는 머리시가 되는 거죠. 가장 처음 시작하는 시. 시집의 문을 여는 시. 그래서 제목이 서시입니다. 봅시다. 이 작품은요. 마침표 찍혀 있는 거 잘 보시면 이렇게 4개가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과거. 여기는 뭐뭐 해야겠다 해야지. 여기는 미래. 여기는 현재 상황을 제시합니다. 이 시의 화자는 나고요.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습니다. 자, 뭐에 괴로워해요? 이파리에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한테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이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자, 성찰,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반성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저 하늘은. 저 하늘을 기준으로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는가 없느냐를 따지는 거.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것은 소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부끄러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처럼 잘생긴 사람 옆에 왔을 때 수줍어서 얼굴 빨개지는 부끄러움. 선생님 존잘이십니까? 자, 욕 같아 하지만 자, 봐봐.
완전 부끄러운 옆길 아래 뭐? 이거 소망. 한 점 부끄러움 겪기를 이런 거고 또 하나의 부끄러움은요. 나를 되돌아보는 이 되돌아보는 거 우리가 고급지게 뭐라 그래? 성찰 혹은 반성을 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쪽팔림, 나쁘게 좀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약간 좀 비속어처럼 얘기하면 쪽팔림 이런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 그 고급진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서 어우 쪽팔려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런 부끄러움. 이럴 때 이 시의 화자가 느끼는 건 바로 그 부끄러움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부끄러울 만한 점이 없기를. 이파리에 부는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부정적인 거죠. 왜요? 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니까. 바람을 왜 괴로워하지? 되게 예민한 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장면을 본다고 치자. 그게 마음에 거슬리지 않을 수도 있죠. 못 보고 외면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저 장면에서 내가 나서서 저 사람을 구해주거나 말리지 못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걸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일제시대에 살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시대 때 뭐 어떤 거냐면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딱 들어서 안방을 차지하고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원래 집주인이었던 나나 내 식구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일제시대입니다.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쫓아내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감옥에 갇히거나 죽는다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억지로 외면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 일제시대는 이게 다 나쁜 건데 뭐가 가장 안 좋은 거였냐면 우리 민족에게 한국인에게 자기를 배반하게 만든 역사였어. 자기의 뜻이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A를 내가 스스로 꺾고 지내야 되는. 근데 그 시대 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친일파는 당연히 잡아가지고 처벌을 하는 게 필요하지만 원래는. 근데 잘 생각해봐.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길거리에서 곳곳에서 마주치는 그런 억울한 일들, 내 이웃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 이런 것들을 애써 못 본 채 하고 살았는데, 그럼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45년 동안 살다 보니까 마음에 굳은 살이 맥혀서 그냥 스스로 쪽팔린 것도 없고 괴롭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는데, 윤동주라는 시인은 그걸 죽을 때까지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걸 대단히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끄러워해. 되게 그러니 이 사람은 심지어 뭐에도 부끄러워해? 괴로워해? 저 잎새를 흔들고 있는 바람, 저 바람을 멈추지 못하는 것도 자기 탓 같은 거야. 그럴 정도로 섬세한 감정을 가졌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 이때 모든 죽어가는 건 뭐죠? 결국 너희들도 지금 어때?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써? 죽겠지.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살아있는 모든 것이죠.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 이때 별이 바로 화자가 꿈꿨던 이상, 꿈, 목표 같은 거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됐다. 그 길이 낭떠러지더라도 걸어가겠다는 얘기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는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사명감. 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내 앞에 어떠한 길을 마련했으면 독립운동가의 길을 마련했으면 그것이 가다가 죽더라도 독립운동가의 길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소명의식. 어떤 희생적 태도이기도 하죠. 희생을 각오하는 태도. 그래서 미래에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입니다. 시라는 거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 제목이 시잖아. 그지?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리고 시, 서시. 오늘 밤에 도입니다. 도라는 건 뭐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반복됐다는 거죠.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별이 바람에 스친다. 별은 아까 자 바람은 뭐였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였어. 별은 뭐였어? 내가 꿈꾸는 이상이야. 내 삶의 목표. 그럼 나를 괴롭게 만드는 바람이 별을 스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은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언급하면서 마음 먹고 살겠다는 다짐, 그것들이 쉽지만은 않은 현재 상황임을 드러내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어휘도 할까? 어휘? 아니야, 알았어. 시 진짜 아름답지? 시 진짜 아름답. 여기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가 너무 순수해요.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네, 잠깐만 기다릴게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얘기해줘. 네. 네. 채점할까, 채점? 네, 채점할게요. 자, 1번에 4, 2번에 5, 3번에 3, 4번에 3. 질문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내야 돼요? 주세요. 네. 이름을 써야 돼. 써야 돼 나중에. 괜찮아. 내 거는 딱 내가 보면 알아. 나도 내 건 내가 보면 알아. 야, 이거 내가 답 몇 번이라 했어? 4번? 네? 4번에 답 몇 번이라 했어? 몰라요. 4번에 3번. 기억이 뭐지? 하늘 우러르는 거. 알았어. 일단 가. 예. 잘 가. 나 엄마 보러 갈 4번의 답은 3번이 아닌데 4번의 답은 2번인데. 그래도 틀렸네. 나 엄마 보러 갈 건데. 반갑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같이 가자. 나 엄마 보러 갈 건데. 처음에서 리셋이 어요. 없어요.
현. 대학은 언제야?